안녕하세요.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 알면 할수록 신기하고 즐거운 과학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만약 우리 일상에서 에너지를 쓸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에너지를 못 쓴다고요? 네. 그러면 난방도 못 할 거고 음. 에어컨도 못 틀 거고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태블릿도 아. 세상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것도 그런데 일단 에너지 없으면 음식을 할 수가 없잖아요. 아.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먹을 수가 없겠네요. 음. 맞습니다. 에너지가 없다면 정말 큰일이 날 텐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에너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예전에는 화석 에너지, 화석 연료가 많이 쓰였을 것 같고 또 최근에는 기후 위기나 또 탄소 중립 강조되면서 신재생 에너지가 많이 늘지 않았을까요? 과연 그럴까요? 아직도 여전히 80% 이상이 화석 원료라고 합니다. 오. 생각도 못했네요. 충격이네요. 네. 오늘 이렇게 고맙지만 밉고 덜 쓰고 싶지만 꼭 필요한 에너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에너지원, 화석 연료에 대한 궁금증 풀어주실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지구 생물이 남긴 선물을 전하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충남대학교 지질환경과학과 최성희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청주자원학의 박씨 미운토를 뽑으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안태홍 연구원입니다. 앞서서 정원 박사님께서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원의 80%가 화석 연료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우리나라가 유독 그런 건가요? 아니면 전 세계적인 추세가 그런 건가요? 국제에너지기구라는 곳에서 2020년도에 전 세계 에너지 비중을 통계로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그 통계에 따르면 석탄이나 석유, 천연가스와 같은 화석연료가 전 에너지 중에서 79%를 차지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요즘에 지구 온난화다 환경 오염이라고 해서 사실은 청정 에너지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2050년도에 대한 예측치도 화석 연료가 66%에 달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석 연료 중에서 석탄만 사용량이 줄어들고 있고요. 석유하고 천연가스는 지속적으로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과 인도 이 두 나라가 이제 산업 발전을 하면서 앞으로 이 화석 연료에 대한 사용량은 더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화석 연료 사용량은 늘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아마 최소한 유지는 되지 않을까 당분간 아, 네 그렇게 생각을 그렇군요. 합니다. 아니 듣다가 보니까 너무 울컥한데요. 이게 우리나라를 보통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라고 표현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계속 세계 외국의 수입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우리나라가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라고 하는 것은 틀린 사실은 답이고요. 네. 우리는 양은 적지만 2000년대부터 석유, 원유와 천연가스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거 모르셨던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러게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95번째 산유국이라는 지위를 갖고 있어요. 와. 상상을 못했는데요. 네. 아니, 산유국도 굉장히 낯설지만 그러니까요. 95번째는 또 더 이상하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의아하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뒷이야기, 숨겨진 이야기를 빠르게 이정원의 잡학사전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76년 1월) 우리나라에 엄청난 소식이 전해집니다. 시간을 돌리고 돌려서 그 시절의 종이신문을 제가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받았습니다. 네. 굉장히 한자로 된 헤드라인이 눈에 띄죠. 네. 영일만 부근에서 원유와 가스가 발견됐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폭탄 선언에
정확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는 전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온 나라가 흥분과 열광의 도가니에 빠졌습니다. 야, 이게 원유가 발견됐으니까 우리가 선진국이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야, 우리가 세금 안 내고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다. 뭐 이런 기대들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장밋빛 꿈은 얼마 가지 않아 곧 깨져버리고 말았는데요. 그래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돼서 시출을 중단했다라는 짤막한 발표로 한여름밤의 꿈은 산산이 깨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국민성을 발휘해서 원유 발견에 대한 갈망과 지질학적 가능성을 믿고 대륙붕 탐사를 계속합니다. 1990년대까지 성과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합니다. 계속합니다. 결국은 끈질긴 노력과 탐사 끝에 1998년 7월 동해 앞바다에서 드디어 천연가스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바로 동해-1이라고 이름 붙인 가스전을 발굴하게 됩니다. 2004년 7월부터는 별도의 처리 공장 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양질의 천연가스는 물론 초경질유라고 부르는 석유도 생산하게 되고요. 이렇게 우리 국내 대륙붕에서 천연가스를 존재 입증하면서 우리가 몇 번째? 95번째. 95번째 산유국의 지위를 얻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제는 과거형이 되어버렸어요.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꾸준하게 생산해온 동해가스전이 자원이 고갈돼서 지난해 12월에 가동을 중단하게 되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고요. 그래서 가스 생산이 중단됐으니까 우리나라는 다시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가 되었을까요? 생각해 보니까 이게 또 다른 데에서 가스나 원유를 찾을 때까지 기존에 있는 걸 아주 찔끔찔끔 쓰면은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 이건 좀 틀린 표현 아닐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렇게 꼼수를 쓰지 않고도 당당하게 다시 산유국의 지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이정원의 잡박사전을 마치겠습니다. 박사님 말씀 들으면서 우리나라 어딘가에 석유나 천연가스가 또 숨어 있을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언제쯤 우리나라가 산유국의 지위를 다시 얻을 수 있을까요? 저도 동해가스전이 생산이 중단되었다는 말을 듣고 굉장히 안타까웠었는데요. 사실 이 석유가스 자원이라는 것이 탐사에서부터 개발하기까지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탐사 성공률이 되게 낮아요.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크게 좌절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국내 대륙붕을 대상으로 계속해서 석유가스 자원을 발견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민간 기업이나 공기업이나 그리고 제가 있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나라 동해에서 다시 천연가스로 인한 불꽃이 타오르는 것을 기대를 해 봅니다. 제가 진행하는 뉴스에서 새로운 그 가스전을 발견했다 우리나라에서 라는 소식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인터뷰 꼭 해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화석 연료 어떻게 정의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역사 시대 이전을 지질 시대라고 합니다. 네, 지질 시대 그 긴 시간 동안 살았던 고생물의 유해나 흔적을 화석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화석 중에서 고생물의 유해 이 부분을 우리가 연료로 쓰는 것을 화석 연료라고 합니다. 화석 연료에는 크게 석탄, 석유, 천연가스 이 세 가지 종류가 있고요. 뭐 간단히 성분을 말씀을 드리면 석탄은 주로 탄소로 되어 있고요. 석유와 천연가스는 탄화수소 화합물입니다. 둘의 차이점은 석유는 고분자, 분자량이 크고요. 천연가스는 분자량이 작은 것을 우리가 천연가스라고 합니다. 석탄, 석유, 천연가스, 흔히 이제 세계 3대 에너지 자원이라고 하잖아요. 뭔가 인류가 가장 먼저 쓰기 시작한 것은 석탄이었을 것 같은데요. 제 기억이 맞다면 석탄의 기원은 식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지질 시대는 크게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등으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근데 그 중에 고생대 중에서 석탄기라는 지질 시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지층에서 석탄이 많이 발견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시간이 3억 년쯤 됩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열대 우림을 이루었던 그 나무가 번성해서 살다가
죽으면서 메모리 된 것이 석탄인데요. 근데 문제는 다 부패돼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대개 부패라는 것이 박테리아나 균류 이런 것에 의해서 이제 분해가 된다거나 아니면 산소와 접하면서 산화가 되는 것이 분해입니다. 근데 그런 분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공간에 이제 이 나무가 메모리 되어야지 이 석탄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늪지대 같이 이제 물이 있는 공간 그런 공간에서 이제 메모리 되면서 석탄이 되는데 문제는 석탄이 이제 탄소만 남기는 탄화 작용을 받아야만 석탄이 됩니다. 그래서 탄화 작용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온도가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야지만 탄소만 남고 나머지 성분들은 다 날아가는 그런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질학적으로 어떻게 하면 온도를 올릴 수 있느냐 방법은 아주 단순한데요. 그 매몰된 나무 위로 이렇게 퇴적층들이 이렇게 차곡차곡 덮어서 이렇게 매몰이 되면 그 매몰과 함께 이제 온도가 올라가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탄화 작용이 이제 서서히 일어나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그 남아 있는 탄소의 양에 이제 따라서 뭐 토탄, 갈탄, 역청탄, 무연탄 이렇게 이제 탄화 정도에 따라서 분류를 합니다. 온도가 엄청 높은 온도가 필요한 건 아닌가 봐요. 네, 그런 건 아니죠. 나무의 이 구조도 남아 있고 하기 때문에 아. 네, 아주 엄청난 온도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에도 태백을 네. 비롯해서 곳곳에 석탄 광산이 있잖아요. 맞아요. 주로 어떤 지역에서 석탄을 채굴할 수가 있나요? 사실은 석탄은 산출량의 한 3분의 1은 고생대 지층에서 산출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석탄이 산출되는 대륙은 심지어 남극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전 대륙에서 다 석탄은 사실은 매장이 되어 네. 있고요. 우리가 석탄을 채굴하고 있는 그런 나라는 뭐 100개국이 넘고 있고요. 이 실제로 매장량을 보면은 뭐 랭킹 5위가 미국, 러시아, 그다음에 중국, 인도, 호주 이렇게 큰 나라들이 일단 땅이 커야 되는군요. 일단 큰 나라들 네. 그런 나라들이 이제 네. 석탄이 많이 매장이 돼 있습니다. 지금이야 뭐 기후 위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좀 석탄 사용을 자제하는 분위기인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말 우리한테는 석탄이 고마운 존재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중국은 기원전 4000년 전부터 석탄을 사용했다는 흔적이 있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뭐 11, 12세기 때 가정용 연료로 석탄을 사용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인간에게 석탄이 가장 각광받기 시작한 때는 아무래도 이제 18세기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부터인데요. 우리가 산업혁명 하면은 이제 증기기관을 연상을 하잖아요. 근데 그 증기기관의 동력이 바로 이제 석탄을 동력으로 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 문명사회를 이룩하는데 석탄이 차지했던 지분이 무지하게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영화 장면 기억나요? 막 증기기관차 가는데 석탄 막 이렇게 넣던 그렇죠. 네. 네, 그런 삽으로 흑백 막. 영화 네. 기억이 나네요. 네. 유럽에서 일어난 산업혁명의 원동력이기도 했지만 사실 우리나라도 60, 70년대 굉장히 큰 발전을 했잖아요. 그 당시에 가장 주 에너지원도 역시 석탄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석탄의 힘을 딛고 우리가 여기까지 발전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네. 드네요. 네. 석탄에 이어서 다음으로 알아볼 에너지는요. 모든 에너지원 중에서 인류가 사용하는 모든 에너지원 중에서 가장 많이 소비하는 석유입니다. 석유. 석유의 기원도 석탄과 마찬가지로 생물입니다. 과거에 공룡들이 살던 시대에 동식물의 사체가 지하에 매장이 돼서 생성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석유의 주 성분도 탄소와 수소가 되는 것이죠. 결국 석유도 유기물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네요. 석탄이 만들어진 시대의 대표적인 생물은 고사리, 그리고 석유가 만들어진 시대의 대표적인 동물은 공룡. 그런데 왜 한반도에는 석탄은 많고 석유는 이렇게 희귀한 걸까요? 그래서 제가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네, 사소해서 물어보지 못했지만 궁금했던 이야기, 일상 속 작은 호기심을 해결하는 박창현의 호기심 돋보기. 오늘날 사용되는 석유의 70%는 중생대 시대에 만들어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중생대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바로 공룡이죠. 네, 공룡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반도에도 이 공룡의 흔적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즉 한반도에는 굉장히 공룡이 많이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왜 한반도의 공룡은 죽어서 석유를 남기지 않았을까요? 그것이 알고 싶다. 한반도 편입니다. 네. 교수님, 석유는 공룡의 흔적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석유와 공룡은 아무런 상관이 없고요. 예, 공룡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석유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왜 공룡이 죽어서 석유를 만들었다는 오해가 생긴 걸까요? 과학자들도 공룡과 같은 그런 육상 생물이 고등 생물이 석유를 만들었다고 오해를 하기도 했습니다. 1930년대 미국의 한 석유 회사가 원유를 정제해서 휘발유를 만드는 이제 그 만들어서 파는 광고에 공룡을 등장을 시켰어요. 그래서 마치 이제 공룡이 석유인 네. 것처럼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는데요. 이유는 공룡이 번성하던 시절에 석유가 만들어진 것이다라는 그런 컨셉하에서 이제 광고를 이제 만들었던 것인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중동 석유의 대부분은 중생대 지층에서 발견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완전히 틀린 그런 얘기라고는 이제 볼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이 공룡이 바로 석유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한때 이제 그런 광고 때문에 이 공룡하고 석유를 매칭시키는 그런 오해가 생기게 됐습니다. 미국의 석유 회사가 잘못했네요. 네. 그러게요. 네. 한편으로는 광고를 굉장히 잘한 거네요. 그렇게 볼 수도 그렇죠. 저희가 있겠네요. 중생대 하면 공룡, 공룡하면 네. 중생대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러면 센터장님, 석유는 뭐로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 사실 우리 인류가 석유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되게 오래됐습니다. 기원전 3000년 전부터 석유를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역청이라고 부르는 우리가 흔히 그 아스팔트라고 하면 좀 아시죠? 네. 그런 아스팔트 형태의 석유를 사실은 기원전부터 사용을 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석유가 어떻게 해서 형성이 되었는지는 정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그런가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과학적 증거들이 석유는 유기기원설에 의해서 형성이 됐다라고 하는 뒷받침하는 근거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석유의 근원은 생명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가설이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공룡이 많이 살았던 그 과거에 그때 살았던 동식물들이 죽어서 사체가 쌓이게 되겠죠. 그럼 이제 무수한 세월이 흐르면서 퇴적작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퇴적작용이 발생을 한다는 말은 그 사체들 위로 그 모래나 진흙이 쌓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체들은 어떻게 보면 지하에 매장되는 형태가 되게 되겠죠. 또다시 세월이 흘러서 그 위로 다시 퇴적층들이 겹겹이 쌓이고 나면 그 유기물들은 굉장히 깊은 곳에 위치하게 됩니다. 지하의 깊은 곳에서는 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것에 더해서 이 지층이 누르는 압력 때문에 이 유기물들은 압력과 열을 동시에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 박테리아의 도움을 받아서 이 유기물들이 탄화수소로 서서히 변해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박테리아가 작용하는 과정이 산소가 완전히 차단된 현기성 환경이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근데 만약 이 육상에서는 이런 산소가 차단된 환경이 만들어지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렇죠. 그렇죠. 이 대기에 널려 있는 게 산소인데 공룡 같은 육상 생물들이 죽으면은 이 산소랑 반응해서 부패하고 막 그러잖아요. 맞죠? 네, 그래서 공룡 같은 이제 육상 생물은 죽으면 이렇게 석유를 형성하기가 어려운데요. 우리가 뭐 생각을 해보면 특정한 장소에 이제 막 밀집해서 살던 공룡이 석유가 되면 한꺼번에 죽어야 되잖아요. 네. 한꺼번에 죽어서 한 장소에 매몰이 되고 그것도 급격하게 산소와 차단이 될 수 있는 지하로 급격히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런 일은 이제 확률적으로 일어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석유는 주로 이 바다 위를 떠다니는 그런 이제 부유성, 식물성 플랑크톤들이 대체로 석유가 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일부 동물성 플랑크톤도 기여를 하지만 공룡과 같은 거대한 육상 고등 생물이 석유가 되는 과정에 기여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우리나라에 그 공룡이 많았는데 왜 석유가 없지 하면서 괜히 막 죄 없는 공룡들만 미웠거든요. 이제 공룡에 대한 오해는 그만해야겠습니다. 네. 네. 공룡과 석유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박창현의 호기심 돋보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석탄과 석유가 어떻게 보면 비슷한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수소가 날아가느냐 아니면 같이 화합물이 되느냐 차이인 것 같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석유는 중동 지역, 특정한 지역에 가서야만 굉장히 많이 발굴되고 우리나라에는 없고 뭐 이런 식인데 석유의 발굴 지역이 이렇게 편중되는 이유는 뭘까요? 사실 석유가 그러니까 석유가 존재하려면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이 만족이 되어야 됩니다. 석유가 그 생성되는 곳과 이 석유가 발견되는 곳은 위치가 다릅니다. 네. 왜 다를까요? 아, 막 흘러 가나요? 네, 맞습니다. 예. 오. 네, 석유가 그 생성되는 곳을 석유의 근원이라고 해서 근원암이라고 하는데요. 이 근원암에서 생성된 석유는 고향을 떠나는 여정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아. 네. 이 근원암은 굉장히 지하에 깊숙한 곳에 있기 때문에 지층의 압력 또는 물의 압력도 받게 되고요. 그래서 근원암에 고여있던 석유가 물보다 가벼운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로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원암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근원암에서 빠져나온 석유들이 흐르기 쉬운 지층으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 지층을 우리는 석유가 모일 수 있는 곳, 흐를 수 있는 곳이라고 해서 저류암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예, 이렇게 저류암을 통해서 석유가 흐르다가 이렇게 계속 내버려 두면 언젠가는 지상으로 올라가겠죠. 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석유가 될 수가 없고요. 그래서 또 다른 어떤 조건이 붙게 됩니다. 그러니까 석유가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도록 뚜껑 역할을 하는 덮개암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지질 구조상으로 석유가 돔 타입으로 모여 있을 수 있는 그리고 배사 구조와 같은 그런 지질 구조가 만족이 돼야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석유가 생성하고 이동하고 집적이 되기 필요한 근원암, 저류암, 덮개암 그런 트랙 구조가 다 만족이 돼야 야. 석유가 발견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네. 석유는 만들어지기도 까다로운데 네, 발견되기까지가 더 까다롭네요. 그러네요. 다음으로 알아볼 화석 에너지는요, 우리 동해에서도 지난 20년 동안 생산을 했던 천연가스입니다. 천연가스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가요? 네, 천연가스를 흔히 석유와 따로 떨어뜨려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석유를 액체 상태의 원유라고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네. 네. 근데 이 석유는 넓은 의미에서는 기체 상태인 천연가스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석유의 기원, 유기기원설과 동일한 원리로 천연가스도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그 화합물 구조가 같았거든요. 그 탄화수소 화합물이라고 하셨고 석탄과는 다르지만 석유와 천연가스는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다. 주 성분은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탄소와 수소가 되는 것이고요. 근데 이 탄소와 수소가 복잡하게 고분자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 그게 이제 석유, 액체 상태인 석유가 되는 것이고요. 이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높게는 90%, 95% 이상의 메탄가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메탄은 굉장히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굉장히 가벼운 기체고 공기보다 가볍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성분에 그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 천연가스는 동일한 기원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동해가스전처럼 독립적으로 가스전에서 생산이 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석유가 생산되는 유전에서도 석유와 함께 생산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석탄층에서 석탄을 채굴할 때 이 메탄이 대량으로 방출되기도 합니다. 아니 그러면 천연가스는 넓은 범위의 석유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흔히들 천연가스를 청정연료라고 분류하기도 하더라고요. 이거는 왜 그런 건가요? 네, 이유는요. 우리가 이 석유나 천연가스를 태울 때 오염 물질이 이제 같이 방출이 되죠. 왜냐하면 순수하게 이 탄소와 산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생물의 유해이기 때문에 그 속에 질소의 뭐 산화물이나 황해 산화물 또 이렇게 켜켜이 퇴적층이 쌓이면서 이렇게 먼지 같은 것들이 같이 껴 있을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태우다 보면 그런 게 이제 같이 공기 중으로 배출이 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천연가스는 그 가스 상태로 운반하거나 저장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액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액화라는 이제 이 인위적인 과정을 이렇게 거치게 되는데요. 그 액화 과정에서 불순물들을 1차 걸러내는 작업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천연가스는 분자량이 이 석유에 비해서는 작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연소가 굉장히 잘 됩니다. 남은 찌꺼기가 뭐 물이나 이산화탄소 이걸 제외하고 나머지 찌꺼기들이 거의 생기질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석탄이랑 비교를 하면은 석탄에 발생하는 오염 물질에 태울 때 발생하는 양이 한 10에서 한 20% 정도밖에 되질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청정 연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엄밀히 얘기하면은 천연가스 자체가 아주 깨끗한 청정 연료라기보다는 가장 청정하게 연소되는 화석 연료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화석 연료 중에서 네, 네. 가장 연소가 잘 된다. 최근에 그 포항에서 봉사를 하다가 천연가스 층이 이제 건드려졌어요. 그래서 가스가 누출이 돼서 계속 불꽃이 몇 달 동안 탔었는데 맞아요. 예. 그래서 연인들이 그 앞에 가서 자물쇠 묶고 막 이렇게 불의 정원이라고 불타는 네. 무슨 별똥별 봄 마냥. 그런 일도 있었어요. 네. 그렇군요. 네. 제가 가봤는데요. 가보셨어요? 네, 포항에 가서 직접 확인을 했었는데요. 왜냐하면 천연가스가 유출이 되고 있다고 하면 사실은 저희 연구원과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가봤었는데 천연가스의 주 성분이 메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메탄이 올라오면서 우연한 원인으로 불이 붙게 돼서 계속 타오르게 된 것일 텐데요. 메탄이 방출되면서 다 타서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완전히 다가가지 않는 이상에는 크게 위험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석탄, 석유, 가스 이렇게 세 가지 화석 연료를 알아봤는데요. 우리 동해가스전이 고갈되듯이 사실은 언젠가는 다 사라질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인류가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을까요? 화석 연료? 이거 궁금한데요. 너무 네. 중요한 문제죠. 네. 석유의 고갈 시점에 대해서는 사실 여기 계신 분들 다 이렇게 그 기한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들어왔습니다. 몇 년으로? 제가 들으셨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한 50년이면 고갈된다고 들었는데 지금도 50년이면 고갈된다고 들어가지고 아니 이게 뭐지? 이런 의문을 좀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심지어 제가 10대였을 때도 10대, 20대였을 때도 그때 제 기호는 한 30년, 40년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럼 그- 실제로 늘어나고 있는 셈 아닌가요? 그런 셈이 되죠. 네네네. 네.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리고 네. 싶은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석유의 고갈 시점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가채연수라는 얘기를 합니다. 가채연수. 채굴 할 수 있는 연수라고 되는 거겠죠. 단어적으로 풀이를 하면. 네. 그래서 이 가채연수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고 하면 기준 연도의 총 확인 매장량에서 총 생산량을 나누어 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해당 연도에서 우리가 확인된 매장량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얼마나 석유 사용을 지속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척도가 되겠죠. 근데 이 확인 매장량이라고 하는 게 고정된 값이 아닙니다. 이게 가변적이에요. 왜냐하면 이 매장량이라고 하는 것이 석유가 부존한다고 해서 모든 석유가 다 매장량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 매장량으로 인정받기에도 되게 까다롭습니다. 네, 석유가 참 까다롭죠. 네. 그래서 이 매장량은 사실 우리가 정의할 때 어떤 조건들이 따라붙게 되는데 실제 인간이 시추를 통해서 석유의 부존이 확인이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부존하고 있는 석유가 기술적으로 생산이 가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장 환경이라든가 사업 측면에서도 상업적이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러한 모든 조건이 갖춰져야 우리가 얘기하는 매장량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뭐 유가가 올라간다? 그러면은 이 석유 산업에서는 투자 환경이 좋아지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투자를 더 많이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석유 생산 기술도 계속 발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생산할 수 있는 석유의 양과 종류가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채연수가 제가 10대였을 때에도 40년, 지금의 나이에서도 네. 40년, 50년 오히려 늘어났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는 그 낯선 단어일 수 있는데요. 비전통 석유 자원에 대한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전 세계 석유 매장량의 그 순서가 그 판도가 바뀐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네. 혹시 오일 샌드라고 하는 자원을 들어보셨나요? 땅콩 샌드는 들어봤는데 오일 샌드는 처음 듣습니다. 네. 갑자기 석유가 되게 맛있게 보이는데요. 오일 샌드가 뭔가요? 일반적으로 석유는 액체 상태의 석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오일 샌드는 점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거의 반고체 상태에 가까운 석유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게 이제 와닿게 느끼시려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케첩 있잖아요. 케첩. 네. 케첩이 같은 그런 점성도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침마다 저녁에도 하시죠. 치약. 치아. 네, 치약 같은 것도 오일샌드와 유사한 그런 점성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약이나 케첩을 종이에 뿌리고 그걸 뒤집어도 아니면 기울여도 흐르지 않잖아요. 네네. 그만큼 오일샌드는 점성도가 굉장히 높은 거의 반고체 상태에 가까운 석유 자원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샌드가 붙어서 굉장히 먹음직스럽게 들리는데 맞아요. 이 오일샌드는 그 모래와 진흙 같은 네. 그런 물질과 함께 이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오일샌드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 오일샌드를 우리가 자원으로서 생산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기존에 있던 방식들, 기존에 잘 흐를 수 있는 석유를 대상으로 적용했던 그런 방식들을 써서는 이 끈적끈적한 이 석유를 우리가 지상으로 올릴 수가 없겠죠. 그래서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쉽게는 잘 흐를 수 없으니까 열을 가열해서 잘 흐를 수 있게 점성도를 낮추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오일샌드가 저장되어 있는 지층에다가 스팀과 같은 열을 주입을 해서 이 오일의 점성도를 낮춰서 생산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기존의 어떤 전통적인 석유 자원을 생산하는 방식과 다른 방식을 쓴 그런 자원을 비전통 석유 자원이라고 하고요. 방금 설명드렸던 그 오일샌드 외에도 어떤 셰일 혁명으로까지 불릴 정도로 어떤 전 세계 석유 시장의 판도를 뒤바꾼 그런 셰일 오일, 셰일 가스가 또 비전통 석유 자원이고요. 그리고 부전량에 있어서는 어떤 석유 자원 양보다 압도하는 가스 하이드레이트도 비전통 석유 자원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런 비전통 석유 자원들이 현재 많이 활용이 실제로 되고 있나요? 오일샌드 같은 경우는 지금 상업화가 돼서 생산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셰일 오일, 셰일 가스 같은 경우도 상업화가 돼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 매장량이 상당히 어마어마해서 오일샌드는 사실 캐나다나 그리고 베네수엘라에 많이 부존을 하고 있는데요. 오일샌드가 상업화가 되면서 전 세계 석유 매장량의 국가 순위가 뒤바뀌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잘 아시는 사우디 네. 아라비아가 석유 매장량 순위가 1위였는데요. 네. 이 오일샌드가 상업화가 됨으로 인해서 베네수엘라가 1위로 치고 올라오게 된 거죠. 그다음에 셰일 같은 경우도 그 셰일 혁명은 미국에서 일어났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셰일 가스와 셰일 오일의 생산량이 어마어마해서 이 석유를 생산하는 국가의 순위도 뒤바뀌었습니다. 미국이 1위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 비전통 자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그 매장량이 어마어마하고 이 개발하는 기술만 개발이 된다면 사실 석유는 고갈 시점을 걱정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석유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환경 문제, 우리가 매일매일 접하는 우리 피부로 느끼고 있는 지구온난화 그런 환경 문제가 되겠죠. 우리가 화석연료 이야기할 때 좀 빼놓을 수 없는 게 지구온난화라든지 환경과의 관계거든요. 사실 화석연료를 지하라든지 해저에서 이렇게 꺼내는 자체부터가 지구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석탄을 지하 뭐 한 700m, 800m 이런 데서 이제 꺼내지만 호주 같은 데는 노천 광상입니다. 그냥 야외에 노출되어 있는 걸 그냥 그대로 긁어내거든요. 네. 근데 뭐 지하에서 꺼내든 노천에서 그냥 긁어내든 일단 그 자체로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석유나 천연가스를 우리가 이제 가져오기 위해서는 파이프라인을 지하 수킬로미터 깊이까지 파이프라인을 박고 이제 그거를 뽑아서 올리잖아요. 근데 파이프라인을 박는 것 자체가 또 이 지하수 오염의 근원이 될 수밖에 없고요. 발전소에서 이 발전을 할 때 나오는 그 여러 가지 그 오염 물질들, 뭐 심지어는 뭐 비소가스, 비소 이런 것도 섞여서 나온다고 합니다. 먼지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것도 오염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이 심심찮게 유조선 사고 나죠. 네. 우리도 2007년에 태안에서 인근에서 아, 유조선 심각하죠. 그죠 사고 나서 막 사람들 가서 막 이렇게 네. 걸레질하고 네, 닦아내고 네. 막 그랬잖아요.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배기가스는 온실가스의 주범이고요. 그리고 좀 전에 오일샌드 그죠 땅콩 샌드가 아니라 오일샌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오일 샌드도 꺼내기 위해서 이제 스팀 처리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스팀 처리하고 남은 거는 결국은 폐수가 될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 더 문제가 뭐냐면 오일 샌드는 채광을 하거든요. 광석처럼 밖으로 이제 꺼내기도 해요. 밖으로 꺼내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남아있는 돌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기름, 오일을 빼고 남아있는 그 폐석은 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기죠. 갑자기 지구한테 너무 미안해지는데요. 네. 뭔가 피해만 있는 것 같아요. 아,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은 사실 사용을 자제해야 된다는 거를 누구나 알고 있고, 그렇지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나라들이 그 화석연료 사용을 그만두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에너지 효율이 가장 좋은 연료이기 때문일까요? 그 화석연료가 가장 효율적인 에너지원이라고 하기보다는 아직까지는 화석연료를 대체할 만한 자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화석연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석유에 박힌 미운털을 뽑으러 나온 사람으로서 네. 화석연료에 대한 안 좋은 얘기는 하고 싶지는 않지만 네. 이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심각한 환경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심각성은 인식을 하고 있지만 이 전 세계가 이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이 에너지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 이것이 어떤 청정 에너지, 저탄소 에너지 체제로 전환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거죠. 다음 세대까지도 석유 자원을 주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일본이나 중국에서도 석유 자원 개발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고요. 미국이나 어떤 그 산유국들에서도 계속해서 석유를 생산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석유는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동력 자원으로서 또는 난방 자원으로서의 어떤 석유를 떠올리기 쉬운데요.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는 석유의 용도가 동력 자원보다는 그 화학 산업, 일상생활, 그러니까 화학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용도가 더 많습니다. 2배 정도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석유의 유가가 높아진다? 당장 내일의 그 기름값을 걱정을 할 게 아니라 전체 물가가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제 전체를 걱정해야 하는 것이 사실은 맞는 말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화석연료를 줄여야 된다는 그런 인식은 갖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계속 석유 자원 개발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죠. 네. 최근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네. 자원 파동이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석탄 얘기를 좀 해보면 이 우리나라 석탄은 대부분이 다 무연탄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동력으로 쓰는 거는 역청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전액 이렇게 수입에 의존을 하는데 우리가 역청탄 수입을 주로 이제 러시아에서 한 70%를 수입해서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탄이 근데 동력으로만 쓰이는 거는 아니고요. 이게 시멘트 제조에 석탄이 들어가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최근에 수입을 못하면서 시멘트 가격이 폭등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화석 연료라는 것이 우리 생활의 여러 범위에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전쟁이 난다거나 어디 뭐 공급이 이 균형을 잃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파급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저희가 지질학에서 쓰는 시간 단위가 뭔지 아세요? 억년 정도 돼야 되지 않나요? 네. 그렇죠. 100만 년이 기본 단위예요, 저희는. 그러니까 이제 화석 연료가 생성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고생물의 유해라고 앞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고생물이 바로 죽어서 바로 짠 하고 석유가 되고 이러면 참 좋겠는데 최소한 100만 년의 시간은 지나야지 화석 연료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연료가 되는 것이거든요. 네. 굉장히 귀한 겁니다. 지구가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귀한 선물인 거죠. 맞아요. 네.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자체적인 유전 개발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까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계속 해양 대륙붕을 중심으로 탐사하고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동해가스전에서의 성공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국내 대륙붕을 대상으로 석유가스 자원을 발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탐사를 하고 계신지 좀 자세히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센터장님 틈새 강연 좀 부탁드릴게요. 탐사 대상이 되는 지역은 이 동해, 서해, 남해를 모두 포함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개의 광구로 정부에서 구분을 해놨습니다. 이 해역들을. 그래서 뭐 6광군이 7광군이 하는 말씀을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동해가스전에 발견된 6-1 광구를 중심으로 현재는 탐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석유가 집적되어 있는 구조가 간단하게 그림을 그리자면 이런 모양의 이 부분에 석유가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 부분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런 지하에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 구조를 찾아내는 일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방법이 우리가 물리탐사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이 물리탐사 방법에 있어서도 탄성파 탐사, 중자력 탐사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 해양에서는 또 탄성파 탐사라는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 배를 그린 거고요. 이 탄성파는 어감상 어렵게 다가오실 수가 있는데 지진에 의한 그런 파동일 수가 있고요. 아니면 화약을 터뜨려서 나오는 그런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배를 그렸는데 이 배가 물리탐사선이라고 합니다. 이 물리탐사선에는 여러 가지 탄성파 장비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물리탐사선에서 탄성파를 발사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어떤 화약 같은 걸 터뜨린다거나 공기를 터뜨려서 파동을 발생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탄성파가 배에서 이렇게 발사가 됩니다. 이렇게 발사가 되는데요. 이 탄성파가 진행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이 물을 지나가게 되겠죠. 근데 이 물 속을 지나가다가 이렇게 해저면을 만나게 되면 이 매질의 종류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애들은 이렇게 반사가 일어나고요. 반사파가 발생을 하고요. 어떤 애들은 굴절돼서 계속해서 지하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하로 진행을 하게 되다가 우리가 지금 관심을 두고 있는 어떤 석유의 집적 구조를 만나게 되면 또 이 집적의 매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서 또 반사파가 발생을 하게 되고 또 진행을 하게 되고 또 다른 지층을 만나게 되면 또 반사파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반사파를 측정을 해서 이 반사파가 돌아오는 어떤 속도, 시간, 그다음에 파형을 우리가 획득을 하게 됩니다. 획득을 하게 되고 그런 자료를 처리하고 해석함으로써 이렇게 우리가 지금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는 이런 석유의 지적 구조와 유사한 그런 이미지를 도출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이미지가 도출되었다고 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 유망 구조로 생각이 되는 어떤 구조가 발견되어 있다고 해서 그 모든 유망 구조마다 석유가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석유를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시추를 하게 되는 것이죠. 시추를. 쉽게 말하면 구멍을 뚫는 겁니다. 구멍을 뚫어서 실제로 석유가 올라오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매장량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석유 시추를 통해서 석유가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석유가 전 석유 개발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게 되는 것이고요. 물리탐사선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탐해2호라고 하는 물리탐사선을 국내에서 유일하게는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이 물리탐사선을 활용을 해서 자체적으로 석유 탐사 기술을 보유를 하였고요. 그래서 국내 대륙풍 탐사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탐해 3호라고 하는 새로운 물리 탐사선을 지금 건조를 하고 있고요. 그 탐해 2호보다 더 고성능을 장착한, 다시 말해서 고정밀의 3차원 영상을 도출할 수 있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시간에 따른 해저의 어떤 변형까지도 측정이, 모니터링이 가능한 그런 4차원 탐사까지 가능한 탐해 3호를 지금 구축 중에 있고, 2024년이 되면 실제 우리나라 해역에 이 물리 탐사선이 띄워져서 우리나라에서의 석유 자원 발견의 가능성을 더 높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구의 역사를 담고 있는 에너지, 화석 연료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화석 연료는 지구가 수억 년의 지질 시대 동안 만들어서 우리에게 전해준 귀한 선물 같은 그런 존재이고요.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잘 사용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우리나라는 기술 개발을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나라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청정 석탄 기술. 그러니까 우리가 석탄을 사용하면서 이제 염려가 되는 부분을 없애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석탄의 오염 물질은 사전에 이제 제거하고 뭐 태우면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은 이제 포집을 해서 다시 지중으로 집어넣는 그런 지중 저장 기술도 개발을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탄의 그 연소율 이런 것도 높일 수 있는 방향 이런 것들을 이제 포함해서 기술 개발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우리나라 뭐 근해에서 전통 뭐 석유 자원이나 비전통 석유 자원에 대한 이제 개발 기술도 끊임없이 기술 개발해서 궁극적으로는 에너지 자립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모색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석유 시대가 개막한 지 지난 150년 정도가 됐는데요. 네. 사실 현대 사회 문명은 석유와 함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당장 우리가 만약에 석유를 사용할 수 없다면 어쩌면 하루도 우리 일상생활조차 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유는 심각한 기후변화 위기의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류의 다음 세대에게 아주 건강한 지구를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언젠가는 이 석유 자원을 비롯한 화석 연료에게 이별을 고해야 하는 것은 분명한 일일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시점이 언제 올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거든요. 네, 그때까지는 이 석유 자원을 비롯한 화석 연료를 우리가 놓을 수는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필요한 에너지 거의 전량을 수입하는 나라로서는 에너지 안보 측면에 있어서도 석유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을 생각하면 청정 에너지에 대한 연구, 그다음에 그 전환을 위해서 부지런히 노력을 해야 되기도 하겠지만은 석유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노력도 우리나라에서 게을리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화석 연료에 대해서 따뜻한 격려로 응원을 해주시고 지속적인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이제 이 시간 정리하는 한 줄로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정원 박사님. 네, 오늘 녹화를 쭉 하고 나서 드는 생각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화석 연료는 냉동실에 넣어둔 냉동 만두 같은 것이다. 이게 배고플 때마다 손이 가요. 그렇지만 이거 덜 먹으려고 우리 알거든요. 이거 먹으면 건강, 그리고 또 플라스틱 쓰레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 안 먹으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자꾸만 먹게 되고, 그러나 아껴서 먹어야 되는 냉동 만두 같은 것이다. 네. 이렇게 정리해 왔습니다. 좋습니다. 끊임없는 노력으로 얻은 세계 95번째 산유국의 지위. 지금은 잠시 가스전의 불꽃이 꺼졌지만 머지않아서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일상에서 과학이 더 친근해지길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더 즐겁고 유익한 이야기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과학으로 보는 세상, C.